축하드립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당신 지금 나한테 축하한다고 한 거예요. 새 출발. 당신이 그 말 나한테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랑 대표님 사이의 일이고요. 사모님이랑은 별개 아닌가요? 별개요? 남편을 믿은 게 죄였을까요? 18년입니다. 세금 정리, 직원 급여, 거래처, 전화회사 행정 업무 전부를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 봉투 하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 제 이름으로 된 빚수억. 남편이 만든 빚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재산은 그 여자에게, 빚은 저에게, 집은 경매로. 근데 있잖아요. 그 경매가 결국 그 둘을 잡았습니다. 결혼 18년. 저는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8년이 짧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18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청춘이 있었고, 제 꿈이 있었고, 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있었고, 눈을 감으면 내일도 그 사람이 옆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버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지친 날도 서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다.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따로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남편의 회사를 함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회사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세금 정리도 제가 했고, 거래처 전화도 제가 받았고, 직원 급여 정리도 제가 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마치자마자 회사로 달려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잠든 뒤 새벽까지 세금 계산서를 대조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월말 정산은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듦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는 게 내 손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저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이 회사 여기까지 못 왔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아이도 하나 있었고 가정도 평온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족 영화를 보고 명절마다 친정과 시댁을 오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28이었고 저는 25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작더라도 제 것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두고 같이 만들어가는 삶이 제 꿈입니다.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18년 동안 제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결혼 후 3년쯤 됐을 때 남편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2~3명인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작은 건축 자재를 납품하고
인테리어 하도급을 맡는 일을 했습니다. 수입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직원 급여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돼. 내년엔 나아질 거야. 맞아. 우리 할 수 있어.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아졌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 성장 뒤에는 제 땀과 노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동업자를 하나 들릴까 해. 혼자서는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프로젝트가 겹치는 시기에는 며칠씩 얼굴을 보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될 사람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일을 꽤 잘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알던 사람이에요? 같이 일한 적 있어요? 예전에 프로젝트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쪽 업계에서 꽤 경험이 있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라는데 뭘 더 걱정하겠습니까? 며칠 뒤 그 여자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말투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화장도 정교했고 옷차림도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친절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오래된 인연이라서요. 하. 그때 저는 그 웃음이 평범한 웃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돌아갔습니다. 거래처도 늘었고 프로젝트도 늘었습니다. 회사 수익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주 웃었고 회사 일 얘기를 할 때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회사가 제대로 궤도에 올랐구나.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저녁 9시 전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밤 11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밤 12시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심한 날은 새벽 1시가 넘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나 보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바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에도 저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챙겨줬습니다. 밥을 차려뒀고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뒀습니다. 아이도 재우고 집안일도 마치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씻고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밥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온 날이었습니다. 아이 학비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해야 하는 서류였는데 분명히 회사 사무실 책상에 두고 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로 조용히 열었기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편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깝게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몇 장 펼쳐져 있었지만 그 서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제가 모르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제 기억 속에 사진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자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키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여보 왜 왔어? 뭔가 있어? 남편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 사모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서류를 놓고 가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찾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거리, 그들의 표정, 그들의 웃음, 모든 것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일하던 거지 뭐.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도 제 손이 닿지 않는 자기 쪽 머리맡으로 바꿨습니다. 전화가 오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일단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받아야겠다고 말하며 다른 방으로 나갔습니다. 발코니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현관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편하게 통화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동업자분이랑 일이 많이 힘들어요? 밤을 새우며 일하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걱정돼서.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 좀 믿어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않아?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직감이 맞았던 걸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남편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만해. 피곤해.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이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모른 척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그것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웃음, 남편의 시선, 남편의 냄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의심이 싫었습니다. 그 의심이 저를 먹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학교 행사를 마치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발표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아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만큼은 가정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동으로 울리지 않고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폰은 개인의 것이고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8년을 살면서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마치 내 몸이 내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요. 손이 먼저 움직였고 눈이 화면을 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제 18년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다른 의미인가 싶어서. 하지만 그 한 줄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보고 싶어요. 이것은 업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업자가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읽는 내내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은 좋게 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은 날, 어딘가로 함께 간 날,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고백한 날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타올로 닦으면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공간 속에서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발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제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거실이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이 소파가, 이 남편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랑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그 한마디로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울어야 했는데 울음이 제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로. 그 무관심이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불륜을 인정했는데, 방금 18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언제부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1년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무려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저녁 늦은 귀가, 그 모든 휴대폰 확인, 그 모든 비밀 전화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년이면 365일입니다. 1년이면 제가 수없이 많은 식사를 차렸고, 수없이 많은 밤을 기다렸고, 수없이 많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겨운 사람인 듯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요? 제가 충분하지 않았나요? 말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고치겠다고 했던 저. 배신당한 사람이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이 생긴 것뿐.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18년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있고 같이 회사도 키웠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아세요? 세금 정리, 서류 정리, 직원 급여까지. 제가 다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남편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이 회사에 기여했던 모든 것이
그 두 글자로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가볍게 골면서 마치 양심의 가책이 없는 듯이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도 다시 흘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조용히 울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식탁 위에는 서류가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인쇄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실제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변호사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벌써 법적인 절차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야. 변호사한테 서류도 다 만들어 달라고 했어. 왜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그 사람이 좋아.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맞지 않아. 내가 행복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요? 저는 행복했습니까?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저는 어땠을까요? 제 행복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목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마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넘기다 어떤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재산 분할이 왜 제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미 회사에 투자된 돈이야. 우리 모든 재산이 회사에 들어갔어. 무슨 말이에요? 재산 대부분이 회사로 들어갔다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어. 사무실 임차료, 장비비, 직원 급여. 다 회사에 들어갔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 받아서 회사에 넣었어.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꽤 됐어. 기억도 안 나.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넣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년 동안 회사 행정 업무를 도운 제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이 집의 공동 명의자인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지분이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표 지분의 절반이 그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일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동업자니까. 지분을 나눠야지.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달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회사의 절반이 그 여자의 것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 회사를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급여를 계산하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그 회사의 절반이 그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아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이 자신의 것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이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투에는 어딘가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축하한다는 말이 세상 어디서 성립합니까? 그 여자의 눈에는 저를 보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승리감만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일은 제가 다 도울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이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18년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라는 것을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회사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을 차지하고 회사를 차지하고 저를 내쫓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돌아간 후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발끝까지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동시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여자가 집에 다녀간 이후 제 머릿속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이혼 서류의 내용이 떠올랐다가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님 맞으시죠? 내 주택 담보 대출 연체가 있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충분히 입금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지난 3개월간 연체가 있습니다. 3개월요? 제가 입금 안 했나요?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납부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라서 두 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대출금을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몫을 넣어도 남편이 자신의 몫을 넣지 않으면 연체가 됩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납부했습니다. 남편 몫까지 제가 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일단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대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편물을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저 이런 대출 한 적 없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부부잖아. 부부가 돈이 필요하면 함께 대출받는 거지.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으려면 함께 서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동의한 적 없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서명한 것 있잖아. 위임장.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며 위임장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단지 서류상 필요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출.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돌렸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 어디에 있는지. 직원은 말했습니다. 5개입니다. 5개의 대출. 제가 도장을 찍지도 않은 대출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 대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악용해 제 이름으로 처리된 대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종이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추가담보대출, 신용대출들. 숫자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합계를 적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수억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계속 들썩였습니다. 아이가 눈치채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어떻게든 소리를 참았습니다. 이것이 18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의 대출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서류를 읽으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우리 집이 경매예요? 남편은 서류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진행됐고.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담담하게 해요? 당신이 만든 상황 아니에요? 당신이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갚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어. 사인해. 사인. 집을 넘기는 서류에 사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결국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완전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18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것이 이 거실이었습니다. 처음 엄마라고 말한 것이 이 소파 앞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의 성장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살, 2살, 3살. 돌사진, 입학사진. 제가 직접 크기를 맞춰 걸었던 액자들. 이제 이것들을 모두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 주저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우리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아빠가 우리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걸,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는 결국 아이에게 간단하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 가야 해.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 집 싫어요? 제 방도 있고 다 좋은데.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등을 안으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새 집도 좋을 거야. 엄마가 더 좋은 집 만들어줄게.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믿음이 저에게는 큰 짐이자 큰 힘이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매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멍한 상태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매 이전에 집 담보 대출이 한 번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함께 연결한 사람이 남편과 그 여자였습니다. 둘이 공동 보증인으로.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추가 대출 기록입니다. 사업 투자 때문에 공동 보증을 섰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함께 집을 담보로. 하지만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빚은 제 것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쓰고 빚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경매 서류, 대출 계약서, 회사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전 회사와는 다른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사업. 설립일을 보니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회사 세금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들은 새 회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그 여자였습니다. 이거 계획이었어.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기존 회사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지분을 그 여자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빚은 제 이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제 이름으로 된 신용대출, 모두 갚지 않고 경매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새 회사를 차려 이미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자와 남편은 이미 새로운 회사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빚을 지더라도 그들은 이미 새로운 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빈손으로 빚을 안고 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류들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분노가 깊어지면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지만 내가 만든 빚이 아닙니다. 내 동의 없이 만들어진 빚입니다. 내 재산을 계획적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이튿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이미 남편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면 저도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18년 이야기부터 그 여자가 들어온 이야기, 불륜 사실, 이혼 서류, 대출, 경매, 새 회사 설립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메모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재산 은닉, 사기적 대출, 채무 전가. 이것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법률가의 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출 서류, 통장 기록, 회사 등기부등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챙기세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서류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들, 남편 회사 관련 서류들,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은행을 방문해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류들을 분석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그 여자 이름의 계좌로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대표로 있는 새 회사 계좌로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한 지 꽤 된 직원이었습니다. 왜 퇴사했는지 당시에는 자세히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분명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대표님이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왜요? 회사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횡령 조사래요. 이전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설 대표와 동업자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 그 뉴스 제목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18년 동안 믿었던 그 사람이 뉴스에 저렇게 나오다니. 그것도 횡령 혐의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한 가지 계산이 틀렸습니다. 바로 경매였습니다. 경매로 인해 모든 금융 기록이 드러나면서 숨겨졌던 돈의 흐름이 조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대출 내역, 자금 흐름이 모두 공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던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 먼저 수상함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대출, 지분 이전, 재산 은폐,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건과 상당히 관련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할 일을 했다는 느낌. 제가 당해야 하지 않을 일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대표님이랑 그 여자 둘 다 조사받고 있대요. 회사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대요. 숨겨둔 계좌도 발견됐대요. 숨겨둔 계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을까요? 저는 18년 동안 그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사건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새 회사를 만들고 재산을 이전한 뒤 기존 회사를 부도 상태로 만든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횡령 정황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이미 3년 전부터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 계획에 가담한 공모자였다는 것.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순진하게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운 공모자였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도구로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횡령죄로. 그리고 그 여자는 과거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이 더 크게 확장됐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제 변호사는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위법하게 이전된 재산에 대한 취소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법적 절차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고 경찰서에 가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집니다. 내가 버텨야 아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한 바퀴 도는 바퀴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통쾌하다고 말합니다. 복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그들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제가 잃어버린 18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감옥에 간다 해도 제가 가졌던 믿음이 복원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25에 시작해서 43이 된 지금까지의 시간. 아침마다 회사 서류를 들고 나가던 그 시간들, 직원들 급여를 한 푼도 틀리지 않으려 새벽까지 계산하던 그 시간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를 대비해 따뜻한 물을 챙겨두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상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집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아이의 학원이 그 근처에 있어서 지나치게 됐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던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에는 새로운 커튼이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그 집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 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집 거실벽에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저 집 부엌에서 새벽까지 서류를 정리했는데, 저 집 작은 방에서 아이가 처음 말을 배웠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저 집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기억도, 그 집에서 쌓은 시간도 이제 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은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늦게 갈 수 있지만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렸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 삶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친정에 얹혀 살았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 아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두려웠습니다. 40대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력서조차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격리 업무와 세무 관련 자격증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회사 세금 신고를 해왔으니 이론적인 부분을 보강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는 동안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매 통지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집중이 됐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무 조항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실전에서 다 해봤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론이 붙으니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날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해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적 재산 이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 전력까지 더해져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전된 재산 일부에 대한 취소가 인정됐습니다.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갔던 자산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쓰여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보다는 나은 결과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고 의뢰인분께서 처음부터 서류를 잘 챙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8년 동안 서류를 정리해온 습관이 이럴 때 도움이 됐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비가 마침내 내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바퀴 도는 바퀴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처럼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 복수보다는 마무리. 그게 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진짜로.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없었고, 돈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감은 있었습니다. 제 양심은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세무 관련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덕분에 취직이 됐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입니다. 누군가의 거짓이 섞이지 않은 돈입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작은 전세방이지만 이 방은 진짜로 저의 것입니다.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어려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나름대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도 괜찮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그 말이 진심이 될 때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 한 통도 받기 싫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어떻게 버텼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다 보니 다음 날이 됐고 그 다음 날도 버티다 보니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렇게 날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배신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바닥을 짚어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경매로 넘어간 그 집, 창에 새 커튼이 걸리고 정원에 새 화분이 생긴 그 집, 그 집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집 앞을 지나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 집이 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에게는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먹는 저녁 밥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나누는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출근길 아침 공기가 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낸 월세 영수증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전부 저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짓이 끼어 있지 않은 온전히 저의 것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18년.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첫날이 시작됩니다. 배신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삶도 반드시 다시 시작된다.